전쟁에서는 일주일이 아주 긴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단 7일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였던 석유 수출 경제가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7일간의 지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소년간 제재로도 못한 일을 해냈고 러시아는 잔해 속에서 남은 것만 찾고 있습니다. 먼저 3월 31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중요한 발트해 항구인 우스트루가를 깊숙이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격은 하루에 70만 배럴의 수출용 석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석유 단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곡물, 비료, 석탄 등 다른 수출품들과 더불어 이곳은 러시아 석유 판매의 40%를 담당하는 발트해 수출망을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푸틴에겐 매우 나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3월 31일에 우리가 본 것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승리의 퍼레이드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우스트루가와 러시아의 또 다른 주요 발트해 항구인 프리모르스크를 겨냥한 일주일간 이어진 심층 타격 시리즈에 느낌표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3월 31일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우스트루가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은 푸틴에게 한때 안전하다고 여긴 석유 인프라도 이제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원하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프리모르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게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지옥 같은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정당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자세한 내용을 전하며 우크라이나의 푸틴의 발트해 항구에 대한 공세가 3월 23일에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몇 차례의 고립된 공격처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날아다니는 제재를 퍼부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이란의 혼란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응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듯 했고 그랬다면 충분했습니다. 3월 23일 프리모르스크에서 여러 번 폭발이 발생해 연료 탱크에 불이 났습니다. 이 연료 탱크들은 최대 가동 시 92만 1천 톤의 원유와 24만 톤의 석유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항구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외땅 공격처럼 보였던 그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어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날이가 갈수록 드론들이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 쏟아지며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대규모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항구들은 안전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항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수백 마일을 이동하며 방공망을 피하거나 아예 방공망을 만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을 명령한 그 사디스트 지도자에게 7일간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난 후 러시아는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가 모두 불타고 있어 결과는 명확합니다. 3월 29일 우스트루가 연료 저장 탱크 3기가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그 탱크들은 총 9만 톤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석유가 한때 저장되어 있던 탱크의 잔해와 함께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월 25일 같은 항구를 공격해 연료 저장 탱크 5기를 파괴하고 15만 톤의 연료를 태웠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3척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리모르스크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고 러시아는 최근 일주일간 여러 번 석유 적재를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화재 진압과 피해 평가 후 파괴된 항구를 예전 처리 용량에 가깝게 복구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간 유지 보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복구 작업이 시작된다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언제든지 다시 항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일간의 지옥 동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격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섀도우 플릿 유조선의 운항, 아니 어쩌면 운항 부재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프리모르스크에서 유조선 4척만 선적됐습니다. 평소에는 10척이 선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조선 선적량을 60% 줄였습니다. 우스트루가에서는 평소 8척 중 단 2척만 선적되어 80% 감소로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적된 유조선이 줄어들면 판매되는 석유도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410만 배럴을 수출하던 러시아의 석유 판매량이 이제는 겨우 23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180만 배럴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에픽 퓨리 작전 이후 치솟는 유가 덕분에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시점에 말이죠. 물론 판매되는 배럴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러시아 석유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3월 31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 보도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 우랄 원유의 평균 가격이 11.30달러 상승해 배럴당 73.24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가한 날아다니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3월 29일 로 끝나는 한 주 동안 단 14억 4천만 달러만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전주에는 러시아의 석유 대기업들이 24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니 크렘린이 전쟁 자금으로 세금으로 거둘 수 없는 석유 수익이 10억 달러가 넘는 셈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실패와 급격히 오르는 유가 덕분에 전쟁에서 경제적 구명주를 얻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더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계속해서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호황을 틈타 챙기려던 이익이 우크라이나의 발퇴 항구 공격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단 7일 만에 우크라이나는 수년간 제재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희망의 빛을 보였던 러시아 경제를 완전한 파멸로 가는 빠른 길에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 경제 문제는 추후 다루고 우선 제재 실패에 집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을 일주일간 잠식한 것은 제재 실패에 대한 직접적 대응입니다.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전쟁 기계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경제 관측소에 따르면 제재는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푸틴의 침공 이후 2025년 8월까지 서방 제재로 러시아는 군인 급여를 지급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장비를 만드는 데 쓸 수 없는 약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좋은 결과입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이 러시아가 여전히 석유와 가스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관측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2,35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로 2023년에 벌어들인 금액보다 0.5% 더 많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석유 판매가 마비된 다음 해인 2021년에 벌어들인 수익보다도 단 3.7%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크라이나가 제재를 통해 기대했던 전면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멀며 그 결과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자금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틴이 14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만든 그림자 함대까지 더해져 더 많은 불법 석유와 가스 자금이 러시아로 유입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는 이론상 훌륭하며 실제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충분하지 않고 그 제재의 집행이 원래 기대했던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에피퓨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그 합동 작전은 순수한 미국의 화력을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제재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일종의 구명조를 던져주었습니다. 물론 푸틴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왕 이 얘기를 하는 김에 만약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에피큐리 작전 지속과 반대 의견이 모두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작전이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이란이 비대칭 전술을 사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한 결정은 앞서 언급한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쟁 초반 몇 주 동안 푸틴과 측근들은 석유 수익이 들어오자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3월 12일자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전쟁 첫 2주 동안 화석연료 판매로 약 60억 유로, 즉 69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월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로 석유, 가스, 석탄 판매에서 추가로 6억 7,200만 유로, 즉 약 7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추가 수익은 러시아가 벌지 말았어야 하며 크렘린은 이를 푸틴 침공 자금으로 세금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3월 말까지 이란 전쟁으로 공급 충격이 발생해 러시아산 석유가 세계 시장가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원래 북해산 기준유보다 배럴당 12집 달러 저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4집 달러 더 비싸게 팔립니다. 이는 제재와 가격 상한제의 의도와 반대 결과입니다. 제재와 관련해 푸틴은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로 또 다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3월 말쯤 미국은 러시아에 부과했던 일부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이는 모든 제재를 완전히 해제한 것이 아니며 임시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때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던 일부 러시아 선박들, 즉 러시아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유조선들이 석유 하역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반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번 유해는
3월 12일 전 선적 화물에만 적용되며 4월 1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도 미국의 결정은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일시 해제가 에픽 퓨리 작전에 따른 유가 충격의 단기적 대응일 뿐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크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등 여러 서방 지도자들은 이 조치가 불필요하며 마크롱 대통령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일시적 유예도 추가 제재 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에픽 퓨리 작전이 장기화되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며 제재를 해제하면 러시아가 강화된다고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완화 조치로 러시아는 전쟁에 약 1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조치는 모두 일시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에 따른 유가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일에 미국이 이란에서 임무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완료하는데 2-3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득을 봤던 혼란이 끝날 시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겐 러시아의 어떤 이득도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과거 제재의 부실한 이행과 에피퓨리 작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로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전통적 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일주일간의 비행 제재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우스트루가, 프리모르스크, 러시아 발트해 석유 생명선으로 이끕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발트해 전선에서 우리는 7일간의 지옥이 끼친 즉각적 영향의 수많은 수치를 이미 공유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7일 동안 타격을 가한 두 발트해 항구는 러시아 전체 수출 능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수치이며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수출 능력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안팎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석가 보리스 아렌슈타인은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일이 2022년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미 평가했습니다. 위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발트해 항구로 가는 길을 확보했고 러시아는 일주일 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충분히 구축하여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수많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호는 푸틴이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 항구를 반복적으로 타격하고 날아드는 제재를 계속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구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큐리 작전 첫 2주간 러시아의 초기 석유 판매 성공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가디언지가 전쟁 첫 2주간 러시아가 69억 3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트해 항구들은 아직 완전히 폐쇄되진 않았지만 완전 폐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수출 능력의 40%를 잃게 되면서 2주 동안의 69억 3천만 달러 수익이 41억 5,80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앞서 언급했던 2,350억 달러, 즉 러시아의 2024년 석유와 가스 수익도 함께 계산해 봅시다. 러시아의 수출 능력 40%가 중단되면 그 금액은 1,41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통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일주일 만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공격을 계속한다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발트해 항구들은 이젠 제정신인 유조선 선장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위험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푸틴의 전쟁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이 영상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죠? 또 다른 것은 시베리아입니다. 푸틴이 러시아 발트해 항구 문제를 우려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려 여러 상황을 연결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할 것입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는 자세한 내용을 전하며 오스트로가와 프리모르스크가 드루즈바 송요강과 두 개의 정유소, 키로시네브 다우르그 신테스와 야로슬라브를 포함하는 시베리아 석유 공급망의 일부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설들은 합쳐서 러시아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900만 배럴 중 260만 배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 석유 수출의 약 3분의 1이 이 5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는 심한 타격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헝가리, 스로바키아, 체코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공급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중 3개의 점이 연결된 셈입니다. 또 다른 연결고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옥 같은 한 주를 안긴 그 주의 중반쯤 키로시네브디 오르그신테즈 정유소 공격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공격은 정유소를 폐쇄할 만큼 강력해서 러시아가 수출할 수 있는 원유 배럴수가 더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야로슬라블에 대해선 여러분도 우리가 말하려는 걸 짐작하실 겁니다. 여기도 공격받았습니다. 3월 28일 이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었습니다. 우슬루가와 프리모르스크가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그럴만도 하지만 러시아에게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시베리아 석유 공급망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이는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없던 치밀하고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산발적인 공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략을 다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제 공급망 핵심 지점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심층 타격 작전의 새 표준이 되었고 이는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 침체 속에서 핵심 자산을 잃고 있습니다. 친크렘린 전문가들마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고등경제대학, 그리고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 모두 러시아 경제가 2025년 11월부터 침체에 들어섰다는 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황이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러시아를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한 주는 잽에 이어 강력한 훅과 어퍼컷,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퍼부을 수 있는 모든 공격이 뒤따르는 연속 공격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임무는 시베리아 보급망을 계속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폐쇄는 한 가지일 뿐이고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하늘에서 가하는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를 유지한다면 에픽 퓨리 작전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인프라는 회복 불가하며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러시아의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푸틴에게 침공 종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옥 같은 한 주 뒤에 상처를 추스르려 해도 우크라이나는 그 상처를 다시 헤집으려는 듯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의 재정과 전쟁 수행 능력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얻은 교훈 덕분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가요? 이란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중동 핵심 플레이어로 만든다는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심층 타격 작전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